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다 쉬고 오셨죠? 쉬는 시간 동안 제가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자, 우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면, 우선, 네, 자율주행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네. 서보영님인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다툼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주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신이나 전자제어 센서 오작동하면, 그 다음에 통신 문제, 뭐 이런 질문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선 클라우드와 관련된 보안적인 문제는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즉 AWS와 같은 이런 업체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랑 AWS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물론 AWS는 모든 인프라를 다 소유하고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기 있는 내용을 다 뒤져볼 수는 있지만, AWS는 고객들에게 이걸 약속을 하거든요. 저희는 비록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즉 고객이 관리하는 리소스들이 뭐 서버나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관련되어 있는 뭐 민감한 데이터라든지 뭐 기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AWS는 우리는 여기까지만 접근을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저희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야 AWS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도 여기는 안전하게 비밀이 지켜지겠구나 라고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안과 관련된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범위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가상의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가상의 서버가 올라가 있는 실제 서버, 실제 물리적인 서버,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뭐 네트워크 인프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는 AWS가 해주고, 그 다음에 가상 서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서버에 보안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체제 방어벽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암호화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거는 이제 이 서버를 만드는 고객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AWS와 관련된, 즉 클라우드와 관련된 보안적인 부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AWS뿐만 아니라 다른 뭐 GCP나 애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유 보안 책임 모델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AWS는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이 부분을 넘어서 있는 영역은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안전하고요, 이 기능은 이렇게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아요, 이걸 전부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고객은 얼마든지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걸 구현할지 말지, 어떻게 설정할지, 이거는 이제 고객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고객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설정해서 나타난 보안상의 문제다, 그러면 고객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AWS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보안상의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AWS가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칭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는, 네, 다음에 또 정리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잡고 시리즈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후 세미나를 그 다음 세미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을 다뤄볼 거냐면 AWS가 운영하는 글로벌 인프라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현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서비스를 AWS 쪽에 구현을 하겠다. 또는 뭐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주제로 AWS에서 실제로 서버가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서비스가 올라가는 거를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 서비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인프라라고 하는 게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즉,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 굉장히 큰 규모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 지역을 선택해서 내가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글로벌 인프라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AWS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자원들은 전 세계의 여러 위치, 여러 나라에서 호스팅되고 있어요. 구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지역적인 거점, 지역적인 위치를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AWS에서 리전이라고 부르는 단위는 전 세계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들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6개의 지역에 리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전 안에 데이터 센터들이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리전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대부분의 인구 밀집 지역에 그리고 IT 인프라를 사용할 고객들이 많은 그런 위치에 현재 리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러시아에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런 리전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지역에 서버를 만들 거냐, 어디에 스토리지를 만들 거냐, 어디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이 26개의 리전들 중에 선택을 해서 그 지역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이름의 리전이 있거든요. 그 리전을 선택하면 되고, 뭐 미국에 만들고 싶습니다. 오사카, 버지니아 리전, 오레곤 리전.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도쿄 리전, 오사카 리전 이런 리전들이 있어요. 그런 리전들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여러분의 리소스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전을 선택하면 그 리전 안에는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단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가용 영역은 리전 안에 2개 이상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용 영역은 뭐냐?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 구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가용 영역은 실제 데이터 센터들인 거예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 센터를 묶어서 가용 영역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용 영역이 리전 안에 2개 이상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한 3개 정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뭐 6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가용 영역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요. 우선, 지진이 난 적이 있나? 그 다음에, 과거 몇 년 동안, 홍수가 난 적은 없나? 뭐, 기타 등등 자연재해의 가능성을 우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전원이 뭐 안정적으로 제공이 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본다는 얘기죠. 즉 안전하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수소문을 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 찾아지면 거기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만들고 하나의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해요.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만들든 2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가용 영역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리전 안에 가용 영역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또 만들겠죠. 또 만들 때는 안전한 지역 우리 찾아놨으니까 이 지역에 가용 영역 또 만들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안전한 지역을 이미 찾았고 거기에 가용 영역을 만들었다면 이 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안전한 지역을 찾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가용 영역을 세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용 영역이 최소 2개 또는 3개가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리전이라고 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만들든 서버를 만들든 스토리지를 만들든 이 리전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리전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리전을 선택하면 그 리전에 가용 영역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가용 영역들 중에 여러분이 어떤 가용 영역을 쓸지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가용 영역은 그러면 뭐 2개 이상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2개 이상 쓸 필요 있나? 우리 하나만 쓸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리전을 선택하고 가용 영역이 3개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가용 영역 A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용 영역 A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AWS가 운영하는 인프라인데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자, AWS가 아무리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다 하더라도 장애 없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장애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장애 규모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애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체 가용 영역에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가용 영역에 있는 여러분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는 그대로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비스 중단.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AWS는 가용 영역을 2개 이상 쓰세요 라고 강력하게 권장을 합니다. 거의 강제 비슷하게 권장을 해요. 그래서 가용 영역 여러 개 쓰세요, 여러 개 쓰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용 영역을 예를 들어서 2개를 썼어요. 또는 3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가용 영역의 서버들, 스토리지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특정 가용 영역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에 있는 내 서버들이, 리소스들이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용 영역을 여러 개 쓰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가용 영역 2개, 3개 쓰면은 비용이 2배, 3배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인프라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나중에 학습을 해보시면 비용 차이가 별로 안 듭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금의 비용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조금의 비용만 더 들여서도 이런 굉장히 높은 가용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환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리전 안에 가용 영역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소는 2개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 2개 있으니까 가용 영역을 2개 또는 3개 있다면 3개 이렇게 선택해서 인프라를 배포를 하게 되면 특정 가용 영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의 서비스는 안전하게 제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전 가용 영역을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시설물도 있어요. 자, 이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시설물은 뭐냐 하면 만들어져 있는 위치는 리전이랑 비슷한 위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만들어져 있는데 리전처럼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네트워크 만들 거예요, 여기 서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엣지 로케이션이 활용이 됩니다. 자, 여기 서비스를 보면 클라우드 프론트, 라우트 53, 쉴드, 와프라고 하는 4가지 서비스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 우선 두 번째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라우트 53은 DNS 서비스입니다. AWS가 제공해주는 DNS 서비스 이름이 라우트 53이에요. 그 다음 쉴드는 방패죠. 방패. 쉴드는 뭐냐 하면 디도스 공격 방어 솔루션입니다. 디도스 공격을 방어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 와프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죠. 그래서 웹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차단하고 방어해주고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와프라는 서비스예요. 즉 DNS, 디도스 공격 방어 솔루션,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이 엣지 로케이션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CDN 서비스거든요. 글로벌 범위의 CDN 서비스. CDN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정적 컨텐츠를 좀 더 가까운 거리에 또는 처리 속도가 좀 더 빠른 그런 시설물에 놔두고 서비스 속도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CDN 서비스죠. 그 CDN 서비스에 해당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고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어딘가에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 뒀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봤더니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네? 자, 이런 경우 유럽 근처에 있는 고객들은 서비스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에, 북미에 뭐 이런 데 있는 고객들은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각각의 고객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리전을 또다시 선택을 해서 그 리전에 인프라 또 만들고 그 리전에 데이터 갖다 놓고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자, 이 첫 번째 방법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비용과 관리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즉, 인프라가 리전이 여러 개가 중복이 돼버리면 말 그대로 비용이 2배, 3배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어떤 지출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막 이렇게 분산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근데 데이터가 막 분산이 되어 있어.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 관리나 데이터 관리나 비용 관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리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닌 경우, 단순히 서비스해주는 어떤 동영상의 속도가 느려요. 해상도가 높은 그림이 뜨는 시간이 느립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런 데이터만 가까운 데 놔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그 환경이 바로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속도가 느린 문제에 해당이 되는 이런 정적 컨텐츠를 엣지 로케이션에 캐싱을 합니다. 즉 계속 배포를 해준다는 거죠. 배포를 해줘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고객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시설물에 저장이 되고 고객들은 이런 로딩하는 데 오래 걸리는 그런 컨텐츠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전을 여러 개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 그런 부담이 거의 추가로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원본이 수정이 되면 각각의 엣지 로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업데이트 해주는 방법들,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데이터 관리도 굉장히 수월해진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로케이션은 이런 클라우드 프론트, 라우터, 오삼 쉴드, 와프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이 되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엣지 로케이션은 지금 현재 한 250개, 260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전은 현재 26개가 만들어져 있고 가용 영역 거기 안에 2개 이상씩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엣지 로케이션은 200수십 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설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이걸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DMZ 영역이 있고 거기에 웹서버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서버팜, 즉 인터넷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네트워크 영역으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버지니아에 지사를 내야 돼요. 본사는 어디 있다는 거야? 본사는 서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버지니아에 지사를 내야 돼요. 자, 이런 경우 1번부터 9번까지 다 해야 되죠. 자, 그런데 AWS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다면, 즉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면, 자, AWS를 이용한다면은 네트워크 VPC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EC2라는 서비스라든지 RDS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현을 해 놓으면 됩니다. 즉 서울 리전에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 리전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버지니아 쪽에 진출을 해야 된다. 북미에 진출해야 된다. 그러면 버지니아 리전을 선택하고 해당 구성을 그냥 만들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죠. 이거는 이제 자동화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슬슬 해도 이렇게 구성하면 돼 라고는 문서 옆에 딱 놔두고 슬슬 작업을 해도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졸면서 놀면서 해도 몇 시간이면 끝나고, 이거 자동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한 10분, 15분 정도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동으로 요거를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WS를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간단한 매니지먼트 콘솔, 그래픽 환경에서 웹브라우저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매니지먼트 콘솔이고요. 시에라 환경의 명령어도 제공이 됩니다. 명령창의 명령어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 관리자들이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시에라 명령어들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자동화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편리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SDK 환경도 가능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런 SDK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AWS로 요청을 보내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매니지먼트 콘솔이나 명령창 환경이나 또는 SDK나 뭐 어떤 걸 이용하든 AWS의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작업들은 전부 다 API 호출로 전부 다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작업 환경들 중에 매니지먼트 콘솔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콘솔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못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안 되는 작업들은 명령창에서 작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니지먼트 콘솔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지먼트 콘솔에 로그온 하려면 웹브라우저가 필요한데, 자, 그리고 우선 요거는 여러분 동영상입니다. 예,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세미나를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서 뭐 네트워크 갑자기 안 되고 로그온 안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소를 쳐서 들어가죠. 자, AWS 대표 주소가 aws.amazon.com이라는 주소예요. 여기를 접근을 하게 되면 AWS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서 전부 다 습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WS를 이용하려면 계정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 없다 그러면 계정 생성 클릭해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매니지먼트 콘솔에 로그온 할 수 있는 로그온 창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계정 정보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니지먼트 콘솔 로그온 창에 접근을 해서 우선 루트 사용자로 로그온 하도록 할게요. 자, AWS에 로그온 할 때 사용하는 환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루트 사용자와 그 다음에 IAM 사용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IAM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루트 사용자나 IAM 사용자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교육 기회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루트 사용자로 로그온 하겠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루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캡차도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FA 코드를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 MFA 코드가 여러분의 계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MFA를 설정을 해두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더라도 이 MFA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 인터넷 뱅킹 할 때 OTP 장비에서 만들어주는 6자리 숫자 있죠? 그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OTP 환경이 없으면 로그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FA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MFA에 걸려있는 루트 계정으로 로그온했습니다. 로그온을 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게 바로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창이고요. 매니지먼트 콘솔은 한국어나 영어나 기타 등등 어떤 언어든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로 바꿔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밑에 보면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혹시 영어로 보이시는 분은 한글로 한국어로 보이긴 하는데 나는 영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변경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온 되어 있는 정보는 오른쪽 위에 로그온 계정의 이름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대시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계정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추천이 되는 건 하루에 한 번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제 대시보드에 들어가 보시면 얼만큼의 비용이 청구가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얼만큼의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 들어가서 어디에 비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비용이 나온 부분이 있다면 확장을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어디에서 얼만큼의 비용이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사용한 비용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또는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스트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어떻게 비용이 청구가 됐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측된 월말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얼만큼 사용했어요. 이런 것도 분석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관리 콘솔로 넘어가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리전 선택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리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버지니아 북부라고 하는 리전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전을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고 싶은 리전 이름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리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뭐 네트워크 구성하고 서버 만들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 리전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다른 리전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 리전의 실제 리소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지니아 북부 리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AWS 서비스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의 모음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될 건데, 그 서비스의 목록은 여기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하위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보통 데이터베이스거나 아니면 컴퓨팅 환경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C2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가상의 서버를 만들고 관리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목록을 검색해서 들어가서 그 서비스의 대시보드에 접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서버 만들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검색창을 이용해서 서비스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네, 서비스 목록에서 찾는 게 생각외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 서비스 이름을 알고 있으면 바로 검색하세요. 바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자, 이렇게 내가 찾는 서비스가 바로 표시가 되고, 이걸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의 대시보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지먼트 콘솔은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리소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매니지먼트 콘솔입니다. 자, 이런 매니지먼트 콘솔을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될 때 어떤 순서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순서에서 첫 번째가 네트워크입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환경이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보안 설정.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설정을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 서버들을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 순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VPC라는 서비스고요. 이 VPC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리전에 격리된 가상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들어진 VPC 안에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 즉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가지는 서브넷이라고 하는 걸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VPC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VPC가 네트워크냐?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VPC는 네트워크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 서버를 배치하려면 서브넷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VPC를 만들고 나 네트워크 구성해야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리전을 선택하고 VPC 만들고 그 VPC 안에 서브넷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서브넷 안에 여러분이 서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PC 만들고 서브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VPC라는 서비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목록에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색창에 VPC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VPC 서비스 목록이 이렇게 나오고요. 해당 이름을 클릭하면 바로 VPC 서비스의 대시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VPC 서비스 대시보드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어떤 리전이냐. 버릇처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른 리전에다가 작업해 놓고 리전 잘못됐는데?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리전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고 버지니아 북부 리전 맞네요. 그 다음 두 번째 VPC 기능에 들어가서 VPC 생성을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PC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 VPC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VPC 이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더라고 하는 표기 방법으로 네트워크 주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VPC 이름 사이더 블럭을 지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식이 없으신 분은 사이더가 뭐야? CIDR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즉 나는 클라우드를 할 거야. 그럼 클라우드만 알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실제 물리적인 인프라를 이용해서 구현했던 거를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 했었던 이런 기술들을 이해도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즉 클라우드면 얘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즉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식, 그 다음에 뭐 서버와 관련된 지식, 스토리지와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런 지식이 없으면 VPC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트 블럭 이게 뭐지? 뭘 해줘야 되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버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서버에 들어가서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명령을 입력해야 되지?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AWS나 뭐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사용하고 학습을 하려면 여기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식들, 그 다음에 서버와 관련된 지식, 그 다음에 서비스들, 어떤 서비스들과 관련된 지식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종류와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드 블럭이 네트워크 범위를 얘기를 해요. 어떤 네트워크 주소를 쓰게 할 건지를 지정하는 게 바로 사이드 블럭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VPC 이름이랑 사이드 블럭을 지정해주고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슬래시 16에서 슬래시 28까지 크기를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VPC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VPC가 생성이 끝납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test-랩이라고 하는 VPC가 지정된 네트워크 주소를 가진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VPC가 만들어지고 나면 VPC들의 목록을 해당 기능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VPC가 해당 리전에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게 되면 그러면 다른 VPC들과 헷갈립니다. 한꺼번에 다 보이니까. 그럴 때는 필터링해서 내가 만든 VPC에 대한 정보만 딱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VPC로 필터링이라는 기능으로 내가 만든 VPC만 선택을 하고 그 VPC에 있는 것만 보여주세요 라고 필터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VPC는 안 보이고 방금 만든 VPC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VPC 안에 이제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이라는 이름의 서브넷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넷을 만드는 기능이 또 여기서 제공이 됩니다. 서브넷이라고 있죠. 그래서 서브넷을 클릭해서 서브넷 만드는 기능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서브넷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서브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VPC에 만들 건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다른 VPC는 아니고 방금 만든 테스트 VPC에 테스트 랩 VPC에 만들어야겠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 서브넷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퍼블릭 서브넷 1번. 또 만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퍼블릭 서브넷 1번이라고 번호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은 가용 영역을 선택해서 만들어요. 자, 여러분 VPC를 만들 때는 가용 영역 선택 안 했습니다. 그죠? VPC를 만들 때는 리전만 선택을 했죠. 근데 서브넷을 만들 때는 가용 영역을 선택을 해야 돼요. 즉 하나의 가용 영역 안에 서브넷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용 영역을 선택해 주는데 지금 버지니아 북부 리전 같은 경우는 가용 영역이 6개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네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용 영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브넷의 사이드 블럭을 10.0.0.0/24로 지정을 했고요. 요 주소 같은 경우는 VPC 네트워크를 서브네팅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네트워크 서브네팅과 관련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브네팅 재밌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을 지정을 했는데 서브넷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요. 프라이빗 서브넷도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매니지먼트 콘솔로 가서 밑에 서브넷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새 서브넷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서브넷 이름을 또 지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프라이빗 서브넷,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1번, 그리고 동일한 가용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블럭은 VPC 네트워크이지만 위에 있는 네트워크와 중복이 안 되도록 네트워크 주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랩이라고 하는 VPC를 만들었고요. 그 VPC 네트워크 범위 안에서 서브넷, 퍼블릭 서브넷이라는 이름의 서브넷,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하는 서브넷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이 선택이 됐고요. 프라이빗 서브넷이 선택이 됐죠. 자, 그래서 서브넷 이름 프라이빗 서브넷 1번, 동일한 가용 영역 첫 번째, 그리고 지정된 네트워크 주소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DMZ 영역과 서버팜 영역 역할을 할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했는지 확인을 다시 했고 그 다음에 생성 요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만들어졌어요. 끝. 네. 네트워크 구성 끝났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골치 아프죠. 네. 장비들 배치해야 되고, 막 케이블링 해야 되고,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우터 접속해서 명령어 막 입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VPC 만들어지고, 서브넷 만들어지고 하는 설정들이 단 몇 분 만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더라도 단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네트워크 작업 끝이 아니에요. 트래픽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바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트래픽을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퍼블릭 서브넷은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겠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퍼블릭 서브넷은 DMZ 역할을 해야 되고요. 프라이빗 서브넷은 서버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인터넷 통신이 되게 하기 위한 장비도 필요하고, 즉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트래픽을 퍼블릭하게 또는 프라이빗하게 제어하기 위한 라우팅 규칙, 즉 라우팅 테이블을 좀 손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VPC에 인터넷과의 통신 구간을 만들어주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붙여줄 거고요. 이 장비를 만들어야지만 인터넷과의 연결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게이트웨이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고요.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 버튼 클릭. 그러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져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지정해주면 끝입니다. 내가 만들 게이트웨이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랩-igw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이름은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랩-igw라고 하는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죠. detache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이트웨이를 VPC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VPC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VPC에 게이트웨이가 없는 VPC들의 목록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VPC 중에 내가 원하는 VPC를 선택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테스트 랩이라는 VPC를 선택을 하고요. 게이트웨이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랩 IGW라고 하는 게이트웨이가 테스트 랩에 붙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PC, 만들어진 VPC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비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VPC 안에 있는 서브넷들, 그런 서브넷들은 이제 인터넷과의 통신이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데 게이트웨이가 붙어 있다고 해서 바로 인터넷 통신이 되는 게 아니라 라우팅 테이블에 이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지게 돼요. 즉 퍼블릭 서브넷이든 프라이빗 서브넷이든 라우팅을 어떻게 할 건지, 즉 트래픽을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보낼 건지를 지정해주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을 건데 그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터넷과의 통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즉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과 통신이 되어야 되죠. 여기 이제 웹서버도 놓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퍼블릭 서브넷이 사용하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과 통신이 직접 되면 안 되죠. 그러려고 만들어진 게 프라이빗 서브넷이니까.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는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 정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라우팅 테이블은 한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고요. 이 기본 라우팅 테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 랩이라고 하는 VPC에 만들어져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죠. 기본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라우팅 테이블에 지금 라우팅 정보가 어떻게 되냐 확인을 해보면 10.0.0./16은 로컬에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라우팅 테이블의 적용을 받으면 로컬에서 통신이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는 동일한 VPC에 있는 서브넷들이 전부 다 통신이 돼요. 그래서 서브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서브넷들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좀 전에 봤던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 1번인데 라우팅 테이블에 요것만 있죠? 10.0.0.0/16이 로컬이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름이 프라이빗이고 이름이 퍼블릭인데 똑같아요. 이름만 퍼블릭이고 이름만 프라이빗이고 똑같은 상태의 서브넷입니다. 그래서 지금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은 서로 직접적인 통신이 가능한 상태인데 인터넷과의 연결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통신이 필요하니까 그 인터넷 통신이 되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서 설정을 다르게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0.0.0.0/0 주소를 목적지로 해서 게이트웨이를 잡아주게 되면 인터넷과의 통신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먼저 나갈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서브넷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DMZ 영역이 하는 역할이죠.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로 가서 기본 라우팅 테이블만 있었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우팅 테이블 기능에 들어가고 라우팅 테이블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우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퍼블릭
RT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 이 라우팅 테이블은 테스트 랩에서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테스트 랩이라는 V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이 돼요. 라우팅 테이블 생성 버튼 클릭.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라우팅 테이블은 기본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은 public RT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얘는 퍼블릭 상태와 관련이 없는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즉 로컬 정보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 적용받는 네트워크가 퍼블릭한 상태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라우팅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 편집 기능에 들어가서 게이트웨이를 등록해 줄 거예요. 라우팅 추가. 그리고 0.0.0.0/0 모든 주소를 의미하는 대상을 지정해 주고, 인터넷 게이트웨이 클릭해서 해당 VPC에 붙어 있는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좀 전에 만들었던 게이트웨이 장비죠. 그래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해주게 되면 해당 라우팅 테이블은 게이트웨이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우팅 테이블에 적용받는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이 됩니다. 자,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정보를 확인해 보면 퍼블릭 RT라고 하는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 정보가 수정이 된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퍼블릭 서브넷에 적용을 시키도록 할 건데, 그 기능이 바로 서브넷 연결이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만든 라우팅 테이블을 서브넷 연결 편집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실제로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서브넷과 연결을 할 거냐? 퍼블릭 서브넷만 선택하면 되겠죠. 프라이빗 서브넷은 지정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 1번 선택해 주고, 네, 그 다음에 연결 저장. 자, 그리고 나서 해당 서브넷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서브넷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 1번을 확인해 봐야겠죠. 퍼블릭 서브넷 1번의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자, 게이트웨이 정보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퍼블릭 서브넷 1번의 라우팅 테이블에 0.0.0.0/0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블릭 서브넷이 말 그대로 퍼블릭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에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가 등록이 돼서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서버들이 인터넷 통신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에서 먼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바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DMZ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즉 로컬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게 되면 10.0.0.0/16의 로컬만 가지고 있어서 프라이빗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이랑만 통신이 돼요. 인터넷과의 통신은 안 되는 상태다.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은 라우팅 테이블이 수정이 되지 않고 서버 팜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고 그 다음 DMZ 영역과 서버팜 영역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네트워크 구성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이 끝나면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하냐면 보안 설정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네트워크 구성이 끝나고 나면 서버들의 어떤 트래픽을 어떻게 제어할 거다라고 하는 보안 구성이 필요한데, 그런 보안 구성을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우선 제가 채팅창을 슬쩍 봤는데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게 클라우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이게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기존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좀 어느 정도 브로드하게 그렇게 넓게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컴퓨터 전공했는데 뭐 전공자라든가 또는 실무에 계시다든가
또는 사전에 어떤 학습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과거의 기억도 떠올리시고 네, 배웠던 거 생각이 나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정말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AWS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구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노력이 들어간다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네, 쉽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네,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네 라고 하는 걸 두 눈으로 보시면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보안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VPC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만들고 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보안 설정까지도, 보안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NACL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인데, 그 중에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WS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서버들을 보호하는 방화벽 기능이 또는 방화벽 장비가 무료로 제공이 돼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기능이 바로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거고, 이 시큐리티 그룹은 방화벽이다. 즉 서버들을 보호하는 어떤 방화벽 역할을 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트래픽만 허용해주고 아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화벽 기능을 사용하려면 방화벽 기능을 제공해주는 항목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안그룹, 보안 부분에 보안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보안그룹에 들어가서 보안그룹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보안그룹을 만들 때는 보안그룹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보안그룹 이름은 물론 어디에 사용되는 보안그룹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웹 서비스를 위한 보안그룹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HTTP, HTTPS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그룹을 만들 때는 어떤 VPC에서 사용할 건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안그룹 이름, 그리고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어떤 VPC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바운드 규칙, 아웃바운드 규칙이 있습니다. 인바운드는 들어가는 거, 아웃바운드는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인바운드 규칙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아웃바운드 규칙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트래픽이, 모든 목적지를 대상으로 한 트래픽이 전부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방화벽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규칙은 전부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차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들어오는 것 중에 어떤 걸 허용할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나가는 것도 여러분이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기본 설정은 바깥으로 나가는 건 전부 다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큐리티 그룹 안에는 웹서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DMZ 영역에 있는 웹서버 역할을 하는 가상의 서버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도달하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에 웹서버를 만들어 줄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퍼블릭 서브넷으로 진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요청들 중에 출발지가 어디든 상관없다라고 지정하고 웹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만 허용해 주면 되죠. 그래서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벽이 제어하는 게 트래픽을 제어하는데 출발지 주소가 어디로 할 거냐, 목적지 포트는 몇 번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어를 해요. 근데 AWS 같은 경우는 목적지 포트 번호를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규칙 추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규칙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니까 TCP 포트 몇 번이더라? 80번이랑 443번이라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웹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이지, 클릭만 하면 포트 번호는 알아서 들어가요. 네, 포트 번호 이제 안 외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HTTP나 HTTPS 원하는 걸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출발지는 웹 서비스니까 뭐 어디서 들어오든 상관없습니다. Anywhere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인데 리눅스 운영체제를 쓸 거고요. 원격에서 SSH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SSH 서비스에 대한 허용을 따로 해줄 거예요. 443번도 따로 허용을 해주네요. 그죠? 암호화 통신. 그 다음에 원격 관리를 하기 위한 SSH 프로토콜도 허용을 해줍니다. 자, SSH 같은 경우는 출발지를 내 IP 주소로 지정해 주는 게 안전하겠죠. 그런데 또 누가 관리하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어디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설정을 해줄게요. 보안상으로 살짝 위험하긴 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SSH, HTTP, HTTPS를 허용해 주겠다. 어디서 출발지가 어디는 상관없다라고 지정해 주고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서버를 위한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었고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시큐리티 그룹을 확인해 보면 출발지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각각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번호가 허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 서비스를 위한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어야겠죠. 즉 서버팜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역할을 하는 가상의 서버를 프라이빗 서버넷에 만들어 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인터넷에서 웹서버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요청이 데이터베이스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요청이라면 웹서버가 데이터베이스한테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죠? 그것만 허용해 주면 됩니다. 즉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요청은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우선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은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서버한테만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서버가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보안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그룹 생성 기능에 들어가서 보안그룹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만들 보안그룹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데이터베이스는 RDS라는 서비스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RDS, SG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은 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그리고 설명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설명이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 시큐리티 그룹의 이름이랑 설명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VPC에서 사용할지를 선택해줍니다. 이번에도 테스트랩 VPC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이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규칙을 추가해서 이번에도 포트 번호 안 외워도 됩니다. MySQL 포트 몇 번 쓰시는지 아시나요? 몰라도 됩니다. 네. 그냥 선택만 하면 되니까. 3306번이네요. 네, 그리고 출발지는 어떻게 줄 거냐 하면 이게 AWS에 있는 특별한 기능인데 출발지를 다른 시큐리티 그룹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 시큐리티 그룹을 출발지로 지정하면 특정 시큐리티 그룹에 적용되어 있는 서버만 출발지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그룹을 출발지로 허용을 해주게 되면 IP 주소나 네트워크 주소를 이용해서 제어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큐리티 그룹에 적용받는 서버냐에 의해서 제어가 돼요. 자, 우리가 만드는 웹서버는 웹 시큐리티 그룹에 적용되도록 만들 거죠. 그래서 허용할 출발지를 웹 시큐리티 그룹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큐리티 그룹에 적용을 받는 웹서버가 보내는 요청이 허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출발지는 웹 시큐리티 그룹이에요. 즉 웹 시큐리티 그룹의 보호를 받는 서버만 허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목적지 포트는 3306번 포트가 허용이 되어 있네요. MySQL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은 웹서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어서 허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은 프라이빗 서버넷으로 직접 갈 수가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어서
웹서버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어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큐리티 그룹이 만들어지면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리전 선택하고 VPC 만들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만든 VPC 안에 서브넷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서브넷에 인터넷에 노출시킬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퍼블릭, 프라이빗 형태로 구성을 하죠. 그리고 퍼블릭 만드는 방법, 프라이빗 만드는 방법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해주느냐,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뉘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시큐리티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통해서 서버로 가는 또는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트래픽을 차단 또는 허용해주는 이런 설정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의 끝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VPC에는 여러 다른 기능들도 있긴 한데 그런 기능들은 나중에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환경은 여기까지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 My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쓸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가상의 서버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RDS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RDS라고 하는 걸 쓸 건데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장점은 뭐냐면 관리적인 부담을 많이 줄여줘요. 즉, 관리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RDS. 그래서 RD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면 반복적인 관리 작업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비용적인 장점도 있긴 한데 여기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시간의 할인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의 최적화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최적화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게 바로 경쟁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부분을 AWS가 대신 관리해준다라고 하는 관리형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인 RDS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RDS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필요한 환경을 선택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돼요. 짧게는 5분, 길게는 10여 분 정도면 만들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자, RDS의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들어가서 자, RDS가 지원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이렇게 6가지입니다. 6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할 거는 MySQL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ySQL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엔진 버전을 쓸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MySQL 버전 8.0대 버전 그대로 둘 거고, 그 다음에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리티어도 제공이 되거든요. AWS 같은 경우는 계정을 만들고 나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티어라고 하는 용량이 주어지죠. RDS 같은 경우도 무료 용량을 쓸 수가 있는데 무료 용량 환경에서 실습을 해보시려면 프리티어를 선택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머지 선택지 같은 경우는 요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프리티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식별자, 인스턴스 식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을 때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해주는 그런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원하는 문자열을 중복되지 않게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 정보입니다. 여기서 지정하는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사용자 이름 어드민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 여러분이 원하는 패스워드 지정해주면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정이 아이디는 어드민,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만들어지도록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해당 계정 정보로 데이터베이스가 세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클래스,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바로 가상의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AWS는 가상의 서버를 인스턴스라는 용어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 인스턴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스턴스는 가상의 서버구나. 가상의 서버구나. V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클래스를 선택하는데 여기 T2 마이크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료로 쓸 수 있는 인스턴스거든요. 그래서 T2 마이크로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프리티어 환경이라서 안 돼요. 자, 그래서 스토리지도 선택이 되어 있고요. 20GB 할당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다른 종류의 스토리지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용량도 원하는 대로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용성, 내구성,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중 에이지 배포가 지금 꺼져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꺼져 있는데 이 다중 에이지 배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마스터 스탠바이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스터 하나, 스탠바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스터에 문제가 생기면 스탠바이가 알아서 마스터로 승격이 돼요. 그리고 또 스탠바이 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다중 에이지 배포라고 하는 거 이거 선택만 하면 고가용성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관리를 따로 안 해주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비용이 2배가 드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2개 만들어지니까 서버 비용은 2배로 나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무료 환경이라서 이게 꺼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중 에이지 배포를 하게 되면 그런 가용성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어디 만들 거냐? 실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만들어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VPC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서브넷 그룹은 뭐 어떤 서브넷에 만들어지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지정되는 게 바로 서브넷 그룹이에요. 그리고 서브넷 그룹이 없다면 뭐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만들어지도록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 만들어 둔 거 있죠, 그죠? 시큐리티 그룹은 우리가 만들어 둔 걸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RDS, SG라고 하는 시큐리티 그룹 만들어져 있는 걸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웹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게 보내는 요청만 허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방금 만들어뒀던 시큐리티 그룹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큐리티 그룹 지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인증은 뭐 암호를 이용한 인증이고, 추가 구성에서 초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요거 지정 안 하면 데이터베이스 엔진 설치된 것까지만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 초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해주면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KGIT뱅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RDS는 자동 백업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 백업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알아서 백업을 해줍니다. 최대 35일까지 보관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선택 기간에서 언제 백업이 되게 할 거냐, 시작 시간은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뭐 될 수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바쁘지 않는 시간을 지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로깅 기능이나 모니터링을 좀 더 자주 하게 하는 기능,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지 관리도 해주거든요. 마이너 버전에 대한 자동 업그레이드도 알아서 해줘요. 즉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8버전을 지금 선택을 했죠. 그러면 그 메이저 버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지만 마이너 버전의 업그레이드는 AWS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생성 요청이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대로 AWS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AWS는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RDS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시간은 이게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면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만들어지고요. 좀 복잡한 설정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했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5분에서 15분 정도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끝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끝나면 요거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동영상에 아마 중간에 잘랐을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을. 네. 지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5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생성이 완료가 되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거든요. 짠. 네. 사용 가능 상태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 엔드포인트로 DB에 접근하는 겁니다. 즉 엔드포인트 주소로 이제 요청을 보내면 마스터 DB로 요청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 주소로 원격으로 로그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서버를 만들어야겠죠?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끝나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필요한 웹서버를 이제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웹 인스턴스입니다. 웹 인스턴스는 웹서버는 EC2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EC2 서비스에 들어가서 EC2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제 웹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RDS로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 그 다음에 EC2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자, EC2 서비스 최근 방문에 떠 있다면 거기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컴퓨팅 카테고리 안에 EC2 서비스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클릭해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검색창을 이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검색창에 EC2라고 입력하시면 가상의 서버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EC2 서비스로 들어갔습니다. 인스턴스가 가상의 서버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인스턴스가 지금 2개가 보이는데 쟤네들은 없어진 애들이에요. 네. 이전에 테스트했던 것들인데 그대로 좀 잔재가 남아있네요. 네, 그래서 웹서버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AMI라고 하는 걸 고르는 게 첫 번째인데 이 AMI가 뭐냐 하면 운영체제가 설치가 된 상태 또는 운영체제 설치되고 나서 뭔가가 추가로 설치된 상태의 서버가 백업되어 있는 게 AMI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WS는 운영체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인스턴스 만드는 단계가 지금 이렇게 7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 7개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AMI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AMI는 어떤 운영체제를 쓸 건지 그리고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뭔가 추가로 뭔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AMI라고 하는 걸 이렇게 목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체제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레드, 수세, 리눅스, 우분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딥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AMI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AMI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이 백업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그대로 가상의 서버가 만들어져요. 즉 운영체제를 더 이상 여러분이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AMI 중에 아마존에서 개발한 AMI가 있습니다. 프리티어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존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MI는 아마존 리눅스 2고요.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인스턴스 타입을 고르는 건데 이 인스턴스 타입에서는 어떤 성능을 가지는 서버를 만들 거냐. CPU 개수는 몇 개면 되고 메모리는 어느 정도 크기야 되고 스토리지는 어떻게 되고 이런 네트워크 성능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성능을 가지는 인스턴스를 여기서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인스턴스들이 제공이 되는데 진짜 많거든요. 심지어는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는 인스턴스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무료로 쓰고 싶다 그러면 T2 마이크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T2 마이크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부 정보 구성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설정들이 있는데 이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네트워크 구성이에요. 어디다 만들 거냐, 어떤 VPC에 어떤 네트워크에다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줘야겠죠. 자, 우리가 만든 VPC에 퍼블릭 서브넷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우리가 만든 테스트랩 VPC, 그 다음에 서브넷은 퍼블릭, 프라이빗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퍼블릭에다가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퍼블릭 IP 자동 할당해서 활성화해서 공인 IP 주소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랩 VPC에 퍼블릭 서브넷에 공인 IP 주소를 할당해 주세요 라는 설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무슨 설정을 해줄 거냐 하면, 쭉 내려가 보면 유저 데이터, 즉 사용자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용자 데이터, 유저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런 게 들어가요. 사용자 데이터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쉘 스크립트 명령어죠. 여기 보면 아파치 설치되고, PHP 설치되고, 소스, 파일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고, 이런 게 있어요. 즉, 사용자 데이터,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서버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행되어야 될 명령어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 사용자 데이터에다가 이런 스크립트 명령어를 넣어주면, 인스턴스가 생성된 직후에 딱 한 번, 재부팅이나 껐다 켤 때는 실행이 안 돼요. 그럴 땐 실행이 안 되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딱 한 번 여기 있는 명령어를 정확하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파치 설치되고, PHP 설치되고, 필요한 소스 코드 wget으로 갖고 오고, 압축 풀어주고, 서비스 시작하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유저 데이터에다가 스크립트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 인스턴스 생성 직후에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스토리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스토리지는 우선 루트 볼륨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얘가 이제 운영체제 정보도 있어야 되고 부팅 정보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붙어 있고요. 더 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 볼륨 추가해서 스토리지를 원하는 용량만큼 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입은 SSD든 하드디스크든 원하는 타입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량도 100GB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추가로는 필요 없어서 우선 끄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그로 넘어갑니다. 자, 태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옷을 살 때 붙어있는 태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태그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죠? 뭐로 만들었는지, 소재가 뭔지, 고급이네? 그리고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만든 리소스에도 태그를 붙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붙여주면 서버 같은 경우는 이 서버는 누구 거야? 이름은 뭐야? 어떤 부서에서 사용해? 여기는 어떤 서비스가 올라가 있어? 이런 것들을 태그를 쫙쫙쫙쫙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태그인 name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서버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시큐리티 그룹을 설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은 만들어뒀죠. 그래서 웹 서비스가 적용받아야 되는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웹 요청이 서버로 허용이 돼서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기존 보안 그룹 선택 들어가서 웹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허용해 주는 건지 포트 범위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소스 그 다음에 어떤 포트이냐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을 했고요. 검토 및 시작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검토 단계로 넘어가서 내가 설정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비용이 청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 만들었네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었나, AMI는 제대로 선택했나, 기타 등등 확인하고 시작하기 버튼 클릭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창이 보입니다. 자, 키페어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창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할 때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키예요. 즉 SSH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보면은 ID 패스워드 알고 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원격 데스크탑으로 ID 패스워드로 들어가는데 AW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만든 키가 있어야지만 원격 접속이 가능합니다.
좀 더 보안성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키가 노출되지 않는 한 원격 접속은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키가 있으면 기존 키를 그대로 써도 되고 없으면 새로운 키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키페어를 새로 만들어주고 다운로드 받고요. 키페어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인스턴스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지금은 인스턴스 시작 버튼이 꺼져 있습니다. 다운받고 네, 켜졌죠. 네. 자, 키페어 다운로드, 그 다음에 다운로드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키는 원격 접속에서 사용할 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외부로 노출되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키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는 좀 더 안전한 위치에 이동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인스턴스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상태가 대기 중이라고 하는 상태가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웹서버 대기 중이 보이고요. 대기 중에서 러닝 상태, 실행 중인 상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다른 인스턴스들이 많으니까 이름으로 필터링해서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만 보도록 할게요. 네임 태그에 웹서버 있는 애만 보여줘. 이렇게 필터링해서 확인해 보면 다른 인스턴스는 안 보이고 인스턴스 내 것만 보입니다. 실행 중 상태로 넘어갔네요. 여기 실시간입니다. 중간에 동영상 끊고 그런 거 없어요. 네. 바로 실행 중으로 넘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긴 한데 이제 부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팅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 서버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들이 쫙 실행이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되면서 아파치 설치되고 다운받고 압축 풀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겠죠. 네. 자, 밑에 세부 정보죠. 뭐 네트워킹 정보를 확인해 보면 어떤 VPC에 어떤 서브넷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보안, 시큐리티를 보게 되면 어떤 시큐리티 그룹에 적용을 받고 있는지, 어떤 요청이 허용돼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정보에서 IP 주소를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인스턴스 만들 때 공인 IP 주소 주세요 라고 설정을 했죠. 그러면 프라이빗 IP 주소뿐만 아니라 퍼블릭 IP 주소도 할당이 돼요. 그러면 그 주소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IP 주소로만 접근하면 불편하니까 이 주소를 이제 DNS 서버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인 IP 주소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아마 다 됐을 거기 때문에 주소로 접근해보면 네. 웹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네. 네, 지금 요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웹 인스턴스, 가상의 웹 서버에서 돌아가는 웹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웹 서비스가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격으로 들어갈 때도 공인 IP 주소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SSL을 이용해서 SSH로 접근합니다. 자, 우선 사용자 이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아마존 리눅스 같은 경우는 ec2-user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우분투는 우분투, 센토스는 센토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은 원격으로 접속할 때 리눅스 운영체제의 유저명은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존 리눅스 2 같은 경우는 ec2-user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패스워드는 없다고 했죠. 패스워드 대신에 뭘 쓴다? 키를 쓴다 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IP 주소는 서버의 공인 IP 주소 그대로 입력하고 ec2-user로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게 되면 수락해주고 그 다음에 키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해당 키를 선택을 해줘요. 다운로드 받은 키를 선택해주면 패스워드 없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서버에 들어가서 어떤 게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PHP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7점대 버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파치 서버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은 액티브 러닝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스 코드도 어디 있는지 볼까요? vir 밑에 www 밑에 htm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바로 아파치 서버가 사용하는 디렉토리죠. 거기 보면
이렇게 소스 코드들이 압축이 풀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서버 설치되고 PHP 설치되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돼서 설치가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웹서버까지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동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원격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생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생성, 스키마 구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웹서버랑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동이 되고 뭐 로그인 기능이라든지 게시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니지먼트 콘솔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올리는 작업들을 쭉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AWS를 이용하는 거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도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원격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위한 명령어 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보안 같은 경우도 뭐 보안 방화벽이 어떤 거냐, 어떤 설정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클라우드, 나는 클라우드 학습하고 싶어, 클라우드 쓰고 싶어 라고 해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IT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이 실제 온프레미스에서 하려면은 몇 개월에 걸리는 작업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빠르긴 했지만 조금 빠르긴 했지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더라도 정말 넉넉하게 하더라도 한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익숙해져 있는 엔지니어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작업들을 전부 다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AWS 서비스는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데모를 통해서 환경의 장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슬라이드에 보이는 기사는 2021년 7월에 등록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 2분기에 클라우드 성장이 고속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것도 2021년 기사인데 10월 말에 올라온 뉴스고요. 3분기에도 역시 클라우드 시장이 고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2021년 한 해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클라우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즉 향후 몇 년 동안은 클라우드 시장은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어디든 상관없이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IT 분야에 취업을 원하시거나 또는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